이게 무엇이다냐 지금 무엇이다냐. 몇 명 받아요? 내가 호수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구나. 81명? 엄청나구만. 엄청나. 나중에 이제 지금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보러 가야지. 그렇지. 이제 시설 금액을 측정해. 됐다. 네, 두 번째 보수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비디오 활성화로 켜주세요. 네, 그리고 그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총 1시간이고요. 11시부터 3시까지 강의를 진행하실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폭력 및 상실 경험과 심리 사회적 대응 전략으로 강의를 진행하실 박일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신가요? 예. 오늘 잠깐만요. 제가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괜찮습니까? 예. 예, 종사자의 폭력 및 상실 경험과 심리사회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호남신학대학교 박일련 교수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오전부터 여러분들 강의 듣는 하고 굉장히 좀 수고 많으시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들은 뭐 위기 대응의 이해와 심리사회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폭력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파괴자이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모순이자 어려움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도록 도와야 하고 어둠과 폭력의 힘을 전환해야 된다. 나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나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 배우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배웠다. 장반이의 이야기인데요. 실은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파괴자이다. 인간의 어떤 이중성, 또 우리 삶의 어떤 양적이고 음양의 어떤 조화들,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이 실은 가장 나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이 아니고 실은 가족 안의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 안에서의 폭력은 우리가 마음 가까이 가졌던 사람들로부터의 경험이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감수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러한 어떤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종사자가 겪는 이 폭력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들은 어떤 응보적이고 처벌적인 것이 아니고 이 어둠과 폭력의 힘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잘 전환해 나갈 것인가. 우리 안에 그러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한 3시간 정도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오늘 먼저 들어가면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실은 그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간의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많은 강의도 들으시고 했지만 실은 종사자의 인권이나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겪는 이 폭력의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잘 대응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향상이 되면서 많이 조금 더 대두가 됐고, 그 전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은 클라이언트 중심, 오로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인권이 향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또 우리 종사자들이 지향해야 될 인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우리 인권이 존중이 되고 클라이언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인권도 존중되면서 더불어서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자기 존중이 그 헌신적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존중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이제 요즘엔 인권이 향상이 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존중이 되는데 또 클라이언트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러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공동체 안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존중받으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 상생의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인데, 이러한 노력은 사회복지사나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나 시스템을 어떻게 상생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종사자로부터 이용인으로부터 겪는 종사자의 폭력 경험 속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가 존중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나 시스템. 그래서 구조나 시스템도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개개인 사회복지사와 또 클라이언트가 같이 노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좀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64.3%가 굉장히 위험에 직면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기관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 또 보호 제도가 좀 없다고 인식한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공동 모금회에서 전국 기획 사업으로 전국 지역의 이제 사회복지사의 그 종사자로부터의 폭력에 따른 폭력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호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금년에 이제 3년차 사업으로 안전보호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이나 기타 이 기관에서 이러한 그 어떤 연구들이 시발점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광주시 광역시 안전 실태에서도 2019년도에 이제 재작년이죠. 그래서 위험한 업무 유형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야간 근무 시간이 35.3%로 굉장히 제일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가정 방문 의외로 이제 가정 방문 시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점수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로서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이런 문제가 실은 폭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나 종사자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좀 잘못 조금 생각하고 오해에 의해서 생겨서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도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위험 경험 후에 종사자의 심리 행동상 변화에 대해서 보니까요, 이 폭력 경험 후에 극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의기소침, 소극적 태도가 가장 점수가 많이 높았고요.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회의 경험이 2.87점 정도로,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회의적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사가 됐고, 현 근무 기관 및 시설의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는 약 한 위험이 한 7.7%, 매우 위험 1.1%에서 한 8.8% 정도가 10기관에서 1기관 정도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응답이 됐고, 보통이 한 29.9%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감성 인식의 부족을 고려할 때 보통까지 한다고 그러면 약 38.7%.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그간에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권의 침해라든지 이것을 당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서 인권이라든지 또는 언어적 심리 또는 뭐 경제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위험의 기관 안에서의 어떤 위험 정도는 굉장히 조금 38%,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아마 조금 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부족한 것들이 버디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 2인 1조로 가는 것.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나 재가복지 사업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1조 시스템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제 현재의 사업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조금 가장 낮은 어떤 시스템 현 실태로 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험 내력의 클라이언트 확인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설 내 안전을 위한 격리시설 마련이라든지 시설기관 내 비상벨 설치,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휘바람이라든지 가스통, 전기 충전기라든지 또는 GPS 및 녹화 기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이제 그 낮은 비율로 이렇게 조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안전에 위험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나 시스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더 관건이다. 개인의 노력은 환경 안에서 어떤 이렇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 조직적 노력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협과 전국 공동모금의 전국 기획 사업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3년차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나 좀 나누고 싶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신의료기관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그 연구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정신의료기관의 클라이언트들이 폭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폭력 경험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는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을 할 때 똑같은 어떤 폭력의 경험을 하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가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방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 이후에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논문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각각의 기관에서 어떻게 좀 시사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부르는 이상 신호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자꾸 종사자로부터 이용인으로부터 받는 폭력이라든지 언어 또는 뭐 신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고를 재경험, 악몽이나 또는 기억 사고 이걸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된다든지 또는 자율신경계 흥분, 지나치게 깜짝 놀란다든지 또 내지는 뭐 사고와 관련되는 것들을 회피하게 된다든지 또 분노나 우울함, 불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겪고 후에 물론 이제 종사자로부터 겪는 폭력 아니어도 여러 가지 그 삶이라든지 구조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겪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조금 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겪는 이 폭력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로 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지책이라든지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가 외상후 스트레스에 매개를 한다. 달리 이야기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라든지 기관의 폭력 대응 체계가 예방 체계나 대응 체계가 잘 돼 있고 또는 상사라든지 동료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지지가 잘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폭력을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관 안에서 대응 체계라든지 사전 예방 체계, 그 다음에 그 기관 안에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또는 개개인의 어떤 회복 탄력성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어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보니까 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지 체계는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달리 이야기해서 제가 앞서 말했는데 회복 탄력성은 별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를 폭력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가는데 본인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자존감도 높고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요. 탄력성이라는 것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인데,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 경험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나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는 사람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노력은, 개인적인 어떤 성향은 외상후 스트레스에 가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는데 클라이언트로부터 겪는 언어 정서, 신체적인 폭력의 경험은 그가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하고는 개인적인 노력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 그가 가족이라든지 상사라든지 아니면 동료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잘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니까요, 자, 클라이언트 폭력이 낮에 있다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클라이언트 폭력이 여기 보면은 점선하고 이렇게 칠선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거든요. 밑에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이에요. 그 달리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 이 밑에인데, 이 밑에 낮은 집단은 클라이언트가 폭력이 높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가 높지 않아요. 이렇게 약 한 28점까지 높더라고 올라가죠. 그런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클라이언트 폭력이 높아지면요, 약 48점, 50점까지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관 안에서 동료라든지 아니면 상사라든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체계가 평소에 잘 구축이 돼야만이 우리가 기관 안에서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잘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자, 상사의 지지가 가장 크게 나왔어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상사가 어느 정도 지지를 잘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관 안에서 그 외상후 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종사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사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느냐 안 하느냐에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구조 안에서 지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안하기로는 그 위원회를 두고 또 위원회에서 이걸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줘서 그 담당자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 경험 이후에 지지할 수 있는 지지 체계를 잘 구축해주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때에 폭력이 경험하더라도 외상후 스트레스도 갖지 않고 그다음 직무 만족이 높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사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동료의 지지도 조금 높긴 했는데 동료의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요 별로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여기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사의 지지는 아무리 폭력이 높더라도 28점까지밖에 안 갔는데 거의 이것도 거의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이나 거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동료의 지지보다는 상사의 지지가 더 높다는 거. 그다음에 가족의 지지도 조금 이제 높았어요. 이렇게. 별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봤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사회적 지지에서는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겪는 사회복지사가 종사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 겪는 어떤 위기 상황의 폭력의 경험은 상사로부터의 지지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감하는데 가장 큰 영향.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상사도 중요하지만 동료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지만 실은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상사로부터 어떤 식으로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안전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스트레스를 좀 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가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한 그 클라이언트가 종사자가 폭력 경험을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린 질문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중립적으로 무슨 상황이었느냐. 그다음에 그때에 내가 어떤 느낌을 좀 그때 어떤 느낌을 좀 받았느냐. 그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너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기관이라든지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던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큰 트라우마 사건을 겪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디브리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디브리핑에서 외상후 사건을 경험을 딱 하잖아요. 그런 외상후 사건을 딱 경험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외상후 경험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때 내가 느낌이 어땠느냐, 그리고 그때 상황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뭐고, 너에게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하면 좋겠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은 한 24시간, 약 짧게는 하루 이틀 안에 이 디브리핑을 해줄 때에 나중에 이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이 커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사가 겪는 그 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트라우마잖아요. 사회복지사에게. 그래서 이것을 겪은 경험을 바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디브리핑이라는데, 세월호 사건 때 이것들을 디브리퍼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 세월호 사건 때 이 디브리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잠수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수부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잠수부들이 내가 깊이 이렇게 이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너무 깜깜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 손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금 거기 있는 애구나 생각하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끄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로 딱 했는데 뭐만 나왔냐면은 팔만 나온 거예요. 팔만. 그러니까 잠수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그 엄청난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밤에 잠에 올 때 또 그것이 막 떠오르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물어봐요, 이렇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이 디브리핑을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을 때 디브리핑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가 나중에 이제 트라우마를 이겨내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안에 사회복지사가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는 열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내용들을 잘 조금 더 이렇게 경청을 조금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 들은 내용들을 요약해 준다든지 반복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도 너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열반 요인 상감마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폭력 경험은 열이 받는 거잖아요. 열반 요인 상감마마, 열린 질문을 던지자. 그 다음에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해주자.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을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그 힘든 부분들을 잘 이겨낼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제 열린 질문은 상감마마다 상황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다음에 그때 네가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그 일이 있었을 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부탁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열반 요인 상감마마 이렇게 하시고, 약간 동료 지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그 관리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그 폭력을 경험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열반 요인 상감마마를 기억하고, 이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그 다음에 이제 폭력 대응 체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이 영향 요인이 가장 폭력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종사자가 어떤 그 효율성, 이것은 회복 탄력성은 별로 효과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지,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사로부터의 지지 체계가 잘 중요하는데, 근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이 이거예요. 폭력 대응 체계. 그러니까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그 대응하느냐, 이 대응 체계에 따라서 트라우마로 완전히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 적응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상황이 많은 그런 것에 많은 노출된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가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직하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도 아이들 이제 그 종사자가 한 1년 차에 많이 갈리더라고요. 1년 차에. 그 기관이 이제 폭력을 다뤄야 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지지 체계뿐만 아니라 이 폭력의 대응 예방이나 해결 체계를 잘 구축하느냐가 핵심적인데, 자, 이 폭력 대응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집단하고 낮은 집단은 높은 폭력 대응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집단은요, 이렇게 폭력이 높더라도 32점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폭력 대응 체계가 낮은 집단은요, 몇 점까지 하냐면 52점까지 갔어요. 사전 예방 체계와 사후 예방 체계 이렇게. 이게 굉장히 높은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자, 사후 대응 체계가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사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사후 대응 체계가 높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보면 낮은 점수가 한 23점에서 높을 때는 29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사후 대응 체제가 낮은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약 32점에서 폭력 경험이 높으면은요 52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는 그 대응 체계를 어떻게 사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느냐 이것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실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경험들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기관 안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 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폭력의 경험이 있었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해 가지고 심리적으로나 업무 분장이라든지 또는 심리치료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쉼을 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관에 사전이나 사후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전 예방 체계도 중요하다고 나왔는데 사전 예방 체계는 이 자체가 점수 자체가 이게 사후 예방 체계보다도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 사전 예방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너무 빨리 끝내버렸네요. 오늘 지금 30분, 45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후 시간에 해야 될까 조금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한 5분, 10분만 하고 조금 오늘 오전 정도 여러분 하셨으니까 조금 더 하고 일찍 좀 쉬도록 그렇게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2교시 내용 제가 1교시 내용 거 중에서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교시 때 조금 해야 될 내용들 조금만 하고 한 10분만 하고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뤄야 될 폭력은 폭력과 상실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이 폭력의 사전적 의미하고 본 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폭력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력과 상실에 대해서 이제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이용인으로부터 경험하는 폭력 행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초창기 때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이냐 실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라든지 또 기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요즘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된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폭력을 까지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제 폭력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의 범주를 조금 확대해서 하더라도 금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3년 차로 하고 있는 이용인으로부터 겪는 폭력의 경험들은 좀 이용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폭력 경험은 이용인으로부터 한정하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안에 시설이나 구조 안에서 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3년차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인 이 폭력 경험들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관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좀 법 제도화 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에 이제 법 제도화 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용인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구조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폭력 경험들을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뉴얼에서 다뤄주고 있는 하고 그게 각각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용인의 폭력에 조금 한정해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아마 이렇게 배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 종사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생활지도원이라든지 요양보호사 또 상담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여기까지를 모두를 다 포함하고요.
현장은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이용시설의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시설 내 공간과 이용인의 가정 등 시설 외 공간까지를 다 포괄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용인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용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폭력, 나중에 이제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때 실은 그 이용인뿐만 아니라 이용인의 보호자까지도 굉장히 조금 더 이용인과 이용인의 보호자로부터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폭력 경험, 언어적 폭력이나 이 경험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용인의 보호자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좀 생각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우리가 폭력과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폭력 행위는 이제 신체적 폭력, 또 언어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체적 폭력은 뭐 실질적으로 물건을 아주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멱살을 막 잡거나 아니면 잡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민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깨물기를 한다든지 공격을 아주 좀 시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실은 좀 신체적인 폭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상해를 시도한다든지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공격을 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인 폭력에 들어가겠다. 예. 그래서 자활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인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접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공격의 시도가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경험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더 신체적인 폭력인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니 사회복지 이제 시설이니까 뭐 그런 걸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사회복지사가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간에는 이것이 그냥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니까 아니 대상자가 욕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이제 그 건투 같은 데 할 때 보면은 막 조그마하게 잽을 날리잖아, 이렇게. 근데 이 잽이 무서워요. 한두 번 괜찮은데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가 가게 되고 번아웃이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한다든지 실제적인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측면들, 공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의 시도도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높여줘야 된다.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나 좀 노인 시설에서 장애인 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력의 부분이라는 것이 좀 인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언어 정서적 폭력,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 협박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언어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들을 언어 정서적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자, 성적인 폭력, 요즘 요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성희롱이라든지 강제추행이라든지 스토킹,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성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신경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 발전가는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사고했어요. 사회복지사 학문 자체가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적 경영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의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의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봐요.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담보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인권이 같이 담보되지 않고 클라이언트 인권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폭력 경험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이제는 동반해서 지속 발전 가능하게 클라이언트의 어떤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인권의 향상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저는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들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인권과 존엄만큼의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구조 안에서 종사자들 구조 안에서의 이러한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민감성을 키워야 돼요. 그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곧 여러분과 클라이언트를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종사자 사회인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들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클라이언트가 뭐 장애가 있고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키워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인이 사회복지사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들, 성적 신체 접촉,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 또 경제적 폭력, 사회복지시설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그래서 기물 파손이나 절도라든지 물품 갈취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장애인 시설이나 또는 노인 시설 같은 데서 이 폭력 행위로 인해 가지고 물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력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들을 조금 더 인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설의 그 폭력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좀 빨리 끝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강의를 좀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쉬고 1시에 충전해서 하실까요? 자, 1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좀 쉬시고, 오후 1시에 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2시 45분에 두 번째 출석 체크 진행할게요. 그때 돌아오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세요.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끝내도 괜찮죠?